하루에도 수백 개씩 쏟아지는 경제 뉴스들. 복잡하고 재미없고 깊이가 없어서 실망하셨습니까? 복잡한 건 쉽게, 쉬운 건 재밌게, 재미있는 건 깊게 전해드립니다. 뉴스는 이해다. 언더스탠딩. 유튜브에서 언더스탠딩을 검색하세요. 좋아요 안 누른 당신 부끄럽군요. 구독 누르세요. 백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채팅창이 꽤 많은 분들이 모여 계신데 예. 장이 별로 좋지 않아서 네. 분위기는 좀 무거운 것 같아요. 예. 자, 오늘도 그러나 뭐 하나하나 공부해야죠. 뭐 네. 어떡하겠습니까? 공부하는 프로그램. 네. 네. 어른들의 EBS 백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예. 특허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예. 우리 한번 살짝 배우긴 배웠는데. 네, 미국에서 삼성전자의 특허 담당자로 일하던 분이 오히려 네. 삼성전자를 공격하는 포지션에서 네. 특허 소송을 냈다고 해서 한쪽에서는 뭐 삼성 다닐 때 좀 힘들었던 거 아니야? 뭐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또 친정을 뭐 이런 한국적인 예. 분석을 하기도 합니다만 궁금한 건 이 특허라고 하는 게 왜 자꾸 이게 문제가 되지? 더 현장에서는 어떤 게 좀 고민일까? 네. 뭐 이런 것들. 예. 그래서 특허와 관련한 전문가 한 분을 모셨습니다. 야. 저희는 모시면 전문가. 네. 예. 특허사무소 공앤유의 네. 공우상 대표 변호사를 잠시 후에 모실 건데요. 예. 평소에 특허에 대해서 궁금했던 거 한꺼번에 다시는 안 모셔도 되도록. 네. 오늘 뭐 많이 배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삼성전자 하도 뭐 매주 특허 소송을 당한다고 하니까 도대체 특허 소송은 왜 이렇게 많이 되는 건지. 네. 그 이야기를 좀 들어보죠. 오늘 소개해드렸죠. 공앤유의 공우상 변리사 대표 변호사님. 어서 네.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저희가 특허 배우려고 네. 보셨죠? 네. 삼성전자에다 저희가 오늘 이 주제를 다루려고 하는데 가장 출중한 전문가 한 분을 좀 추천해달라 네. 라고 삼성전자에 요청을 하려고 했는데 전화를 안 받았어. 네. 그래서 네. 그래서 그렇습니다. 저희가 그냥 아는 네. 선이 닿는 분 중에 가장 네. 특별한 분을 모셨습니다. 네. 아니 최근에 기사를 네네. 보니까 이런 기사가 있었어요. 그 삼성전자의 IP 센터에 계셨다는 분이 네. 지금 삼성전자에 대해 소송했다. 그래서 이제 기사도 나고 막 한 거잖아요. 네네, 근데 그분이 맞습니다. 그 애트리 네네. 우리나라 그 애트리의 특허도 굉장히 많이 네, 사들이고 맞습니다. 있다. 네. 그럼 뭐 이걸 사들여서 또 소송 이번에 삼성전자 특허 소송했던 그분이 예, 그분이 우리나라 전자통신연구원이 예. 갖고 있는 특허 라이센스를 네, 맞습니다. 돈 주고 사고 네네. 있다. 열심히 사고 있다. 예, 그럼 예. 이 특허가 저촉되는 원을 또 이제 소송 걸고. 네. 네네. 그런 걸로 보여요. 그거 어떻게 보셨어요? 그게 이제 그 어제 난 기사거든요. 정말 네. 따끈따끈한 기사긴 한데요. 네. 이게 이 화면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분이 이제 2019년까지 IP 센터장을 하시다가 퇴직을 네. 하셨는데 그게 7월에 이제 지코아라는 걸 설립하셨더라고요. 저희는 이제 시너지 IP만 알고 있었는데 지금 친정을 공격한 그 회사가 시너지 IP거든요. 네네. 네, 예. 네. 근데 그것만 있는 줄 알았더니 어제 기사를 보니까 애트리 특허도 이미 작년에 한 140억 규모 애트리 특허 한 820 몇 건을 매입하셨더라고요. 야. 시너지 IP가 아니요, 이제 지코아가 지코아라는 회사도 그 맞습니다. 그럼 시너지 IP도 그분이 갖고 있는 회사. 네, 그분이 그래서 회사를 두 개를 갖고 계신 거예요. 와우. 그래서 지코아는 2019년에 설립하셨고 네. 시너지 IP 지금 친정을 공격한 시너지 IP는 2020년 6월에 네. 예. 설립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삼성 친정을 공격한 건 시너지 IP예요. 그리고 네. 지금 지코아는 작년에 이제 디지털 TV 관련돼 가지고 한 140억 매입했잖아요. 예. 곧 소송이 진행되겠죠. 예. 140억 원 정도를 주고 특허를 사들였다. 네네. 특허 애트리의 몇 개쯤 사들인 거예요? 그게 대략 한 821건이라고 기사에 났거든요. 대략 한 네, 개당 예. 한 2천만 원 정도? 1,500만 원, 2천만 원 이 정도 느낌이에요. 하나다. 계산이 되시는군요. 그렇죠. 계산적이지. 계산 빨라요. 이게 근데 이분이 좀 뭐 세간에 말이 많았던 거는
어쨌든 삼성전자에서 이제 그 초대 센터장 그 삼성 애플 전쟁할 때 그때 삼성전자 IP 센터가 세워졌거든요. 네. 그러면서 센터장을 맡으신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 이제 삼성전자의 그 수많은 MP 공격들을 다 이제 감당하셨었죠. 그동안. 그리고 예 여기 왼쪽에 보시면 여기 그 한국 지식산업협회라는 게 있거든요. 네. 거기에 회장도 하셨던 분이에요. 이제 그런 분이 이제 나오셔가지고 MP 활동을 한다. 뭐 약간 이런 것 때문에 좀 이슈가 네. 많았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사실 그냥 삼성전자에서 그 수많은 MP와 전쟁을 하시다가 공격을 네. 받으시다가 예. 지치셔가지고 나오셔가지고 아 내가 공격을 해야겠다. 그러신 게 아닐까. 그러니까 승부차기 잘 맞기로 유명한 골키퍼가 와. 이 승부차기 공격수로. 네, 어쨌든 뭐 삼성에 대해서는 많이 알고 계시니까 뭐 삼성 타겟하는 게 이제 꽤 어떤 특허를 사드렸어요? 애트리에서는 주로? 주로 디지털 TV 관련된 야, 거거든요. 그럼 완전 삼성과 관련된 거네. 골라서. 거의 통으로 사온 것 같습니다. 820 몇 건이니까요. 네, 아, 그거와 관련된 디지털 TV 치면 나오는 쭉 특허를 그냥 다 통으로 다. 그 관련된 그 아마 이제 표준 특허일 거고요. 예. 표준에 관련된 특허 대량으로 매입하신 것 오늘 같습니다. 사실 이 질문을 드리려고 하긴 했는데 그냥 바로 질문 드릴게요. 네. 그러면 삼성전자든 어떤 회사든 네. 디지털 TV를 만드는 회사는 그 특허를 침해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네 맞습니다. 침해했다는 걸 확인했을 수도 있고. 네네네 맞습니다. 그러면 다시 이제 삼성으로 돌아가서 삼성이 디지털 TV를 만들 때 내지는 설계하고 제조할 때는 네. 어떻게 만들다 보니까 야, 난 이런 특허가 있는지도 몰랐는데 우리도 그냥 우리 머리 써서 만들었는데 이걸 그냥 특허랑 걸려버렸네. 나 이런 특허가 있는지도 몰랐네. 네네. 그런 경우가 대부분입니까? 아니면 저 특허 있는 거 아는데 뭐 애트리 특허이기도 하고 예. 아니면 뭐 이렇게 넘어가면 되지. 이 특허를 어떻게 피해가?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침해 경우가 대개는 그 기업이 특허를 침해하는 경우가 네. 그때그때 다르겠습니다만 네. 알고도 침해하는 경우가 많습니까? 아니면 대부분 억울한 경우가 많습니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뭐 두 케이스 다 일리는 있는 것 같고요. 네. 네. 근데 삼성이 보인 지금까지 이런 소송에서 형태를 보면 네. 좀 알고도 조금 그냥 가는 그런 네. 케이스가 좀 많았어요. 이제 뒤에서 말씀드릴 그 KIP 그 사건도 삼성은 이미 알았거든요. 알고도 그냥 진행하다가 이제 나중 소송까지 번지고 뭐 이렇게. 알고도 규모가 큰 회사는 사실 사전 특허 검색을 하겠죠. IP 팀도 있고요. 네. 그러니까 뭐 되게 치열하게 그런 분석 같은 건 다 할 겁니다. 대부분. 그러니까 그게 알고도 한다는 게 이런 거군요. 그러니까 약간 애매한 영역이다. 네네 물론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특허라는 뭐 게 다툼의 소지가 있지만 그래도 해볼만하다고 하는 건 고하는 거고. 네네 그럴 가능성도 매우 높습니다. 이게 뭐 특허라는 게 언어가 있고 뭐 제품이 있는데 그거를 주관적으로 판단을 해야 되거든요. 네, 이게 네. 여기에 포함된다 아니다 이런 판단해야 되는데 네. 말씀해주신 것처럼 애매한 영역이 분명히 있고요. 그래 근데 특허라고 하는 게 없었던 기술을 공개하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이게 돼. 네. 내가 발견했거든. 네. 요건 남았을 수 있어 이제라고 네. 하는 건데 그걸 보면 야 이렇게 할 수도 있구나 하는 걸 새롭게 보고. 알게 되니까 네네. 네. 그냥 갖다 쓰자. 좋네 이거. 뭐 똑똑해. 이제 그럴 수도 분명히 있고요. 네. 다양한 경우가. 그거 왜냐하면 뭐 새로운 기술이 나오면요 그렇거든요. 기본적으로 특허라는 게 공개되기까지는 시간이 걸려요. 예. 1년, 뭐 예, 예. 지금 만약에 내가 새로운 기술을 출원했으면 1년 6개월 뒤에 이제 공개가 되거든요. 네. 그 사이에는 사실 외부에 있는 사람은 저게 특허로 나와 있는지조차 몰라요. 우연히 같은 걸 발견했으면 그럴 수도 있고요. 그럴 수 예. 있죠. 예. 예. 그러니까 모를 가능성도 충분히 있는 거거든요. 예. 그걸 보고 살짝 요렇게 틀면 대충 될 수 있지 뭐 않을까 하고 하는 경우도 그렇죠. 있고. 그래서 그런 경우도 충분히 있고요. 그래서 그래서 워낙 특허 기술이라는 게 복잡하니까 네. 업계에서 보면 예. 에이 침해했네 하는 경우 물론 이제 소송 결과는 다르겠습니다만 치열하게 다퉈야 되니까 예. 야 억울하겠네 이거 하다 보면 누구나 생각할 수 있는 건데 이걸 특허로 걸어놨어요 뭐 이제 이런 그럴 건지 수도 있고요. 막 섞여 있다는 말씀이죠. 예. 그리고 그 특허 자체가 예. 특허 자체가
뭐 기술적으로 말씀해 주신 것처럼 큰 내용이 없는데 등록이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것들은 이제 나중에 무효 심판이나 이런 걸로 다툴 수 있거든요. 충분히. 그래서 그런 여지도 충분히 있는 거죠. 별게 아닌 게 특허 됐네. 근데 우리는 써서 뭐 나중에 무효시킬 수도 있어. 뭐 이럴 수도 있는 거거든요. 네. 맞습니다. 디지털 TV를 특허로 사들였다. 그런 디지털 특허 소송을 제기하겠다는 걸 수도 있고 네. 걸로 보이긴 혼자 하네요. 뇌피셜로는 네. 애트리가 우리나라 공공기관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애트리 특허는 그냥 대기업이 쓰면 삼성, LG가 쓰면 그냥 쓰는 걸로. 뭐 그렇게 그동안 했을 그동안 수 있는데 해왔을 수 있는데 그 사실을 안 이분이 그래? 뭐 이런 케이스 있을 것 같기도 하고 그런 네. 가능성도 있습니까? 아니면 말도 안 되는 추측입니까? 충분히 그럴 수도 있고요.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런 정도에 걸쳐 있군요. 네. 근데 삼성전자는 특허가 21만 개나 된다고. 네네. 이거 제가 직접 보여드리려고 그 준비한 화면인데요. 이게 뭐 특허를 검색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거든요. 이게 이제 한국에 특허 몇 개 있는지, 미국에 몇 개 있는지, 등록된 거 몇 개 있고, 공개된 거 몇 개 이런 것들을 다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냥 러프하게 한국이랑 미국 잡고 특허 공개랑 등록된 거 그 중에서 이제 액티브 살아있는 것만 검색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거절돼서 소멸됐거나 뭐 이런 것들은 다 제외하고 지금 등록돼 있거나 아니 뭐 심사를 받고 있어서 그런 특허들의 개수를 보면요. 이게 AP가 이제 출원이거든요. 국내에선 삼성전자, 미국에선 삼성 일렉트로닉스거든요. 총 24만 건 정도 검색이 됩니다. 네. 그래서 24만 건. 네, 미국에 보시면 더 많은 특허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삼성은 한국보다는 미국이 더 큰 시장이라고 당연히 생각하는 거고 보통은 안 그래요. 일반적인 케이스들은 한국에 등록받고 출원하고 그걸 바탕으로 미국 진출하고 이런 케이스 많거든요. 근데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그냥 다이렉트로 미국에. 한국 필요 없어. 미국 이런 케이스도 되게 많습니다. 한국은 우리 특허권을 침해할 업체가 없어. 침해해도 안 팔려. 네네. 그쵸. 그렇죠. 침해해도 뭐 침해를 얼마 어떻게 팔 거야? 왜냐하면 그러니까 침해를 안 해. 우리 네네. 특허권을. 그럼 TV 만드는 업체 그렇습니다. 딱 둘밖에 없는데 뭐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면 미국에서 삼성이 특허로 소송을 많이 당하는데 소송을 많이 하기도 합니까? 삼성도? 삼성은 사실 그 빅테크 큰 기업이잖아요. 월드베스트 약간 이런 거 세계에서 1등 하는 기업이잖아요. 그러면 삼성이 상대할 수 있는 기업들은 뭐 그냥 애플이든 인텔이든 뭐 그런 대기업들이에요. 근데 그런 대기업들 간에는 이해관계가 서로 있어요. 삼성은 애플에 뭘 공급하잖아요. 공급하고 인텔이랑도 그런 관계가 있으니까 함부로 그러진 못하죠. 혹시나 쟤네가 쓰고 있어도 걔네를 건드려서 사이가 안 좋게 하면 문제가 또 될 수 있으니까 다른 쪽에서 그래서 그럼 쉽게 건들진 않죠. 주로 특허를 이렇게 많이 하는 건 특허를 조금 뭐라 할까요? 특허를 보호하기 위한 삼성전자 입장에서 주로 특허 소송을 당하는 입장이니까 삼성도 그렇고 뭐 애플도 그렇고 큰 기업들은 주로 당할 테니까 특허를 많이 내는 건 주로 소송을 하는 것보다 지금은 막기 위해서 특허를 많이 제기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그게 이제 정확하게는요. 특허라는 것 자체가 어떤 방어의 무기는 아니에요. 사실 특허를 갖고 있다고 해서 내가 침해가 아닌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특허라는 거는 그 공격하는 무기예요. 지금 MP들 보면 MP들은 특허를 가지고 삼성을 공격하는 거잖아요. 삼성이 아무리 많은 특허를 갖고 있어도 그 MP의 그런 특허를 사용하게 되면 그러니까 특허 갖고 있는 거랑 지금 침해 소송 제기 당하는 거랑 약간 별개인 거죠. 그렇지만 만약에 그러면 삼성은 왜 그렇게 많은 특허를 갖고 있냐 이런 의문이 들 수는 있잖아요. 근데 만약에 삼성이 그렇게 특허를 획득을 안 하면 누군가는 특허를 가져갈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예를 들면 이 핸드폰 같은 경우는 정말 수만 뭐 수천 가지 기술들이 다 들어가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예를 들어 특허 기술이 100개가 들어가 있다. 근데 삼성이 90개 갖고 있어요. 근데 그 나머지 10개를 다른 뭐 MP든 뭐 애플이든 누군가 갖고 있어요. 있으면 그 사람들은 그 나머지 10개를 삼성이 핸드폰에 쓰네? 그럼
그거 갖고 공격을 하는 거죠. 근데 삼성은 90개를 갖고 있어서 이 90개에 대해서는 뭐 당연히 이쪽에서 갖고 있어 딱히 건들 수는 없겠지만 나머지 것들을 사용하는 거에 대해서 충분히 공격을 할 수 있고 그리고 크로스 라이센스로. 예, 크로스 라이센스는 이제 그 이용 발명이라고 하는 건데 그거는 이제 좀 뒤에서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릴 텐데요. 예. 뭐 크로스 라이센스도 많이 하긴 합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가 90개 갖고 있으면 애플이 90개 중에 하나 쓸 수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야 너네 우리 거 써? 나도 우리도 해. 봐주고 너희도 해. 봐주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예. 크로스 라이센스를 하는데 정확히는 이용 발명의 경우에서 발생하는데 그건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릴게요. 다시.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21만 개가 특허라고 하니까 네. 이건 뭐 하루에 몇 개씩 하는 거 그냥 뭐 하다가 뭐 좀 만들면 다 특허라는 거네요, 그냥. 그게 뭐 한 1년에 삼성이 하는 특허 한 6천 건 정도 되거든요. 6천 건. 그러니까 하루에 20개씩이니까. 네네네. 하루에 20개. 그러니까 30분에 하나씩. 네. 6천 건. 30분에 하나씩 특허를 출원하는 것도 아니고 특허를 받는다는 거니까. 네. 그건 일단 거의 출원이고요. 네. 이제 그런 것 중에 이제 대부분 한 70-80%는 거기서 등록된다고 보시면 될 것 알겠습니다. 같습니다. 예. 특허의 상식으로 예를 들면 미국에다가 특허 출원해서 받았어요. 네. 그럼 그 기술은 미국에서만 보호되는 겁니까? 아니면 네. 다른 한국이나 다른 나라에서도 그 네네.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겁니까? 그 지재권 자체가 그 속지주의라고 해서 네. 그 나라에만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오. 뭐 한국 지금 아까 그 삼성전자가 바로 미국으로 간다고 그랬잖아요. 예. 그거는 이제 미국에 미치기 위해서 그러니까 네. 그 뭐 한국은 좀 신경 안 쓰겠다. 네. 뭐 미국 거기 시장만 신경 쓰겠다 해서 이제 진행을 하게 되는 거죠. 네. 둘 다 내는 게 유리하긴 할 것 같은데. 국내는 그럼요. 뭐, 국내는 뭐 다 내면 좋긴 한데 이제 결국은 비용이거든요. 비용. 그만한 비용을 또 부담을 해야 되니까. 진짜 국내 시장은 다 장악했다는 생각이 큰가 보네. 그게. 알겠습니다. 네. 네. 그래서 하여튼 미국에서 한 일주일에 한 번씩 특허 소송을 당하다. 네. 그래서 이제 제가 가져온 이 자료를 한번 보시면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이게 2021년에 탑10 퍼스트 네임드 디펜던트 이게 이제 피고를 당한 거거든요. 이게 네. 근데 전반기만이에요. 2021년 어떤 게 오른쪽에 있는 예, 그림 오른쪽이요. 쪽에? The First Half잖아요. 예. 2021년 전반기 35건을 받은 거예요. 아. 그럼 1년 하면 대충 한 70건, 60건 나오겠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일주일에 한 번꼴로 소송당한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위 애플보다 삼성이 더 많네요. 소송 당하는 게. 네, 이게 좀 왔다 갔다 하는데요. 지금 막 삼성이 집중적으로 받기도 하고, 예. 막 어떤 때는 또 애플이 받기도 하고 그런데 이게 한국에 이제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이라는 데가 있어요. 예. 거기서 이제 한 5년 동안 통계를 냈는데 거기서도 이제 보니까 한 5년 동안 한 413건 피소를 당하고 있더라. 와. 그런 거 보면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삼성전자는 수송을 당하고 있고 그래서 그 IP 센터장님이 하신 것도 네. 그냥 원오브 댐이라고 그분이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그분이 그런 말도 어느 정도 일리는 있죠. 정말 많은 소송 중에 하나를 피소를 당한. 삼성이 정말 많이 당하는 것 같네요. 애플 이게 1위가 삼성, LG도 있어요. 우리나라 기업으로 삼성, LG 애플, 구글, LG전자, 네네 맞습니다. 티모바 이런 순위네요. 네네. 승소가 3건, 패소가 13건, 그리고 146건이 합의라고 하면 246건인데요. 전체 대부분 합의로 가요. 합의가 대부분. 예, 합의로 가는 거고 뭐 1심 난 다음에도 이제 항소하고 2심 넘어갈 수 있는데 네. 그 사이에서 이제 서로 합의하고 왜냐하면 미국은 특허 소송 비용이요. 네. 시작해가지고 이게 이제 1심 끝날 때까지 그 비용을 해보면 네. 대략 한 1.5 밀리언에서 한 2 밀리언 정도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한 20억 정도 나오는 거예요. 소송 한 건당 한 번 할 때마다 소송 비용. 20억. 아무나 할 수도 없는 거구나. 아무나 할 수 없죠. 그래서 뭐 MPT가 아니라 그 MP들도 네. 그런 거 다 머리에 생각하고 하는 겁니다. 얘가 소송 비용보다 더 많이 나오겠구나. 이거 우리가 받을 수 있는 받을 수 로열티나 있다면. 데미지 등이 그 정도 안 돼. 소송 비용도 안 나올 것 같으면 그냥 말고. 그쵸. 왜냐하면 거기도 이제 다 계산기 두드려가면서 하는 거니까. 그렇구나. 서로 그 정도로. 네. 이게 이제 제가 아까 그 특허 이용 발명을 좀 말씀드리려고 가져온 자료인데요. 네. 내가 특허를 갖고 있어도
그 기술을 실시하는 게 다른 사람이 특허 침해가 될 수 있어요. 특허를 갖고 있어도. 예를 들어 볼게요. 제가 예를 들어서 이 연필에 대한 특허는 제가 갖고 있어요. 근데 이게 C가 이제 지우개거든요. 지우개에 대한 특허는 이진우 기자님이 갖고 계세요. 근데 안승찬 기자님이 지우개 달린 연필을 특허를 받았어요. 그러면 안승찬 기자, 나 특허 받았네. 지우개 달린 연필 마음대로 쓸 수 있네 생각하지만 그러려면 쓰려면 연필 써야죠. 지우개 써야죠. 그렇지. 그러니까 제 특허 쓰는 거죠. 그러네. 이게 바로 그 특허를 갖고 있어도 내가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는 이거거든요. 현대 대부분 발명들은요. 그러니까 원천 기술은 사실 상대적으로 적어요. 누가 개발해 놓은 거에 개선이나 개량을 해가지고 조금 더 나아진 그런 발명들을 개발을 하거든요. 그렇겠죠. 그렇다 보니까 다른 사람의 그 특허 권리가 없는 거를 개선할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이 특허 갖고 있는 걸 개선해서 자기가 특허를 가져올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 경우에는 그 원 특허권자의 허락이 필요한 거죠. 제가 연필 허락 안 해주면 특허 못 넣습니까? 특허는 받을 수 있죠. 특허는 받을 수 있는데 그걸 사용하려면 저한테 허락이 필요한 거죠. 내가 그러니까 지우개 달린 연필을 발명해서 특허는 받을 수 있는데 이거를 실제로 사용하려면 제품으로 만들려면 연필 발명자, 지우개 발명자의 허가를 받아야 된다. 그렇지. 그게 바로 이제 거기서 나오는 게 대부분 크로스 라이센스거든요. 왜냐하면 그 안승찬 기자님은 이거 쓰려면 저나 이진우 기자님한테 허락 받아야 되죠. 근데 제가 저도 이거 너무 좋은데 뒤에 지우개 달린 거 너무 좋은데 제가 쓰려면 안승찬 기자님도 허락을 받아야 돼요. 이게 이제 서로 크로스되면서 이게 크로스 라이센스. 그래서 서로 만들어 팔자 하려면. 뭐 요지는 결국 내가 특허를 있다고 해서 이게 내가 꼭 쓸 수 있다, 쓸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진다 그건 아니고요. 특허가 있다는 얘기는 다른 사람을 못 쓰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 독점권이라기보다는 배타권에 가까운 거거든요. 다른 사람을 못 쓰게 하는 거. 그래서 공격의 무기로 이제 특허가 쓰이는 거고요. 그러면 예전에 뭘 초반에 만든 사람은 뭐든지 걸리겠네요. 연필 만든 사람 연필을 어떻게 피해 나갈 수가 있겠어요. 그렇지만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존속 기간이라는 게 있죠. 존속 기간이 있다. 특허는 이제 출원일로부터 20년 동안만 존속하고 그 이후에는 풀리죠. 아무나 자유롭게 쓸 수 있는 그런 지금 연필은 100년도 넘었으니까. 이게 지금 특허가 보세요. 1858년 특허예요. 이 특허. 1858년 특허. 네네 맞습니다. 이렇게 생긴 건 연필이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특허라는 걸 소송을 거는 분들은 그러니까 되게 애매한 영역이 많을 것 같은데 소송을 제기하는 특히 이제 소위 우리가 특허 괴물이라고 부르는 분들이 이제 소송을 전문적으로 내는 회사들이잖아요. 그런 회사들은 그 애매한 영역을 노리는 걸까요? 그 사람들의 소송의 전략은 뭐예요? 애매한 영역이라기보다 이제 그분들은 어느 정도 확신이 있으니까 하시긴 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계속 예로 들고 있지만 그 IP 센터장님도 이게 특허 침해 정도 되겠구나. 뭐 이런 어느 정도 확신이 있으니까 나오셔가지고 지금 삼성을 공격하고 있는 걸 테고요. 이런 MP들이 특징이 있어요. 이 MP들은 여기 그림 보시면 그림이 나오나요? 이게? 네, 나옵니다. 이게 이제 괴물이네. 그렇죠. 괴물이죠. 그래서 특허 괴물이란 말이 이게 아마 1998년인가 인텔사를 상대로 해가지고 엄청난 그 특허권자가 요구를 해가지고 상대방 변호사가 쟤 정말 괴물이다. 이런 것 때문에 이제 특허 괴물이란 말이 생겼거든요.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 특허 증서 하나 딱 들고 여기 서류 가방 딱 들고 가는 거예요. 서류 가방에 이제 돈 뭐 달라고 하는 거겠죠. 나 특허 있으니까 돈 줘. 이렇게 이제 찾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MP들이 주로 찾아가죠. 이 MP들의 특징은 사실 일반적인 기업은요. 그냥 제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해서 수익을 창출해요. 그렇지만 이 MP들은 기본적으로 그런 게 없거든요. 본인들은 갖고 있는 건 오로지 특허예요. 특허를 매입을 한다거나 아니면 뭐 원천 기술을 갖고 있는 특허들을 인수해가지고 특허를 막 확보하는 거예요. 그 확보해놓고 그 특허를 가지고 주로 이제 빅 플레이어들이죠. 뭐 삼성, 애플, 뭐 이런 데를 주로 LG도 막 우리나라 기업도 많이 당하니까 타겟으로 해가지고
이제 소송전을 펼치는 거죠. 소송 펼치면 뒤에서 말씀드릴 텐데 그 배상액 자체가 엄청나요. 미국에서 하는 것 자체가 큰 업체를 상대로 했을 때 더 크다. 당연하죠. 왜냐하면 그거는 쉽게 생각하면 이런 거예요. 제가 만약에 제가 어떤 특허 기술을 갖고 있는데 예. 제가 영업을 해서 물건을 팔아요. 예. 그러면 매출을 얼마나 올릴 수 있겠어요? 뭐 예. 100만 원? 네. 뭐 이 정도겠죠. 네. 근데 똑같은 기술을 삼성에 갖다 팔아봐요. 이게 수천억도 될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제가 갖고 MP가 하는 거는 그런 거죠. 이 특허 야 너네가 갖다 이렇게 뭐 수익 많이 창출하니까 그거에 대한 로열티를 줘야지. 로열티는 매출액에 비례해서 받습니까? 무조건? 보통 그런 식으로 책정이 되죠. 네, 로열티 같은 경우. 아, 그래서 네. 아까 전에 그 표에 보면 큰 기업들이 다 그래서 타겟이군요. 그러니까. 그쵸. MP라면 저를 공격 안 하죠. 당연히. 아, 그냥 작은 애들 별 먹을 게 없으니까. 네네. 왜냐면 소송 비용도 비싼데 저는 전혀 건드릴 생각도 안 하고요. 당연히. 네. 그런 MP들의 이제 뭐 유형이라고 보면 이렇게 세 가지라고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 MP가 그냥 말씀드린 것처럼 특허를 막 매입하거나 인수해가지고 막 특허를 예. 잔뜩 확보해요. 네.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뭐 대충 뭐 8천 건 가까이 있는 데도 있고 막 그래요.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이번 지금 스테이튼 그 IP 센터장에 같이 하는 데 스테이튼 그 예. 테라키라는 회사거든요. 네. 그 특허 걔네 회사를 보면 걔네들은 처음에는 제조업 하는 회사였어요. 제조업 하면서 특허를 어느 정도 확보하죠. 예. 근데 그 확보하는데 제조업이 잘 안 돼요. 예. 잘 안 팔리는 거죠. 뭐 어떤 이유에서든지 예, 어떤 이유에서든. 잘 안 팔려요. 근데 특허는 있어요. 네. 써먹어야죠. 그렇죠. 네. 써먹어야죠. 그걸 가지고 지금 이거 한 거예요. IP 센터장이랑 같이 해서 거기에 이제 대략 한 10건 정도의 특허를 가지고 예. 그 스테이튼 테라키 거기 갖고는 한 10건 정도의 특허를 가지고 지금 예. 그분이랑 같이 삼성전자를 다시 공격하는 거예요. 두 번째 케이스 같은 거고 세 번째는 뭐 이게 개인이 특허를 소유하고 있을 수도 있잖아요. 네, 아니면 뭐 네. 대학교 이런 거 칼텍 이런 데도 공격 많이 해요. 그 특허를 가지고 MP처럼 공격 많이 하거든요. 뭐 그런 연구소나 대학들이 예전에는 그런 거 안 하다가 예. 이거 정말 신박한 비즈니스 모델이거든요. 이기미기만 하면 돈을 많이 받을 수 있으니까. 네. 그러니까 조금 어느 정도 분석 이미 다 하죠. 하고 이제 접근을 해서 이제 하는 거죠. 그럼 개인도 있고 무슨 연구소 같은 데도 있고 네. 내가 하여튼 특허가 있는데 네. 그러면 그걸 특허를 소송을 대리해 주는 특허 변호사 같은 데 가서 네. 특허 소송 사무실에 가서 네. 제가 이거 있는데 이거 삼성전자에 걸면 돈이 될 것 같습니까? 이런 식으로 하면 거기서 한번 해봅시다 하면 이제 소송 제기하는 거고 그런 식으로 주로 되는 거겠네요. 그게 이제 MP 같은 전문적으로 하는 업체 말고 네네네. 나머지 뭐 제조업체 네. 특허는 있는데 물건 팔다가 잘 안 되는 회사라든가 개인이라든가 네. 연구소라든가 그런 데는 네. 제 생각에는 지금 이거 IP 센터장 이분도 예. 좀 뭔가 알고 계시니까 나오셔가지고 정말 제 사견인데요. 네. 오늘은 사견을 듣기 네, 위해서 네. 사진 모셨습니다. 그분이 이쪽에 연락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인 거예요. 그 회사에 왜냐하면 대충 상황을 아니까 저쪽에 요 특허가 문제가 될 수 있고 그래서 스테이튼 테라키에 연락을 해서 우리 같이 한번 해보자. 해가지고 이제 그쪽 특허를 가지고 이제 소송 진행하고 그랬을 것 같은데 그건 정말 제 사견이고요. 그러면 예. 삼성전자가 어떤 회사 기술의 특허를 침해했는지 여부는 그 특허를 갖고 있는 이 원래 회사는 모를 가능성이 높습니까? 모를 가능성 일단은 제품이 출시가 안 되면 모를 가능성이 높고 제품이 나오면 삼성전자 제품이 그쵸. 예. 삼성전자 제품이 그건 당연하죠. 시장 안 나오면 모르는데 네. 나오면 이제 분석해 보면 알 수도 있죠. 그러면 스테이턴 테키아라는 이어폰 회사는 네. 자기의 특허권을 보호받기 위해서는 네. 전 세계 이어폰을 다 뜯어봐야 되네요. 나올 때마다. 그러나 이제 중소기업 제품은 그렇죠. 안 뜯어볼 그러니까 테니까 그거 메인 말고. 타겟들이 있고 예. 쟤네들 그럼 지금 문제가 된 게 지금 이 삼성에서도 이거 끼는 거 있잖아. 이어폰 네, 있잖아요. 네, 애플 네. 그거
빅스비인가? 버즈인가 뭐 하는 거 있어요. 네. 그 이어폰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그 이어폰을 타겟으로 지금 공격 들어온 거거든요. 이게 뭐 무선 통신 기술이라든지 그리고 이게 뭐 여기 안에 있는 뭐 구성들 이런 걸 해가지고 뜯어봤거나 아니면 추측하신 대로. 그러니까 뜯어보는 걸 삼성이나 애플 정도 돼야 뜯어보는 거지 이제. 그렇지. 중소기업 제품 뜯어봐서 특허를 침해 당했네라고 생각한들 아휴 이놈들한테 받아봐 얼마나 받겠나 싶어서 뭐 기본적으로 뜯어보고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MP들이 그냥 처음부터 시장이 안 나왔는데 초반부터 공격하진 않아요. 그렇겠죠, 이게 당연히. 시장에서 어느 정도 많이 팔리고 있으면 팔려야 그때 뜯어보겠죠. 딱 나오는 거거든요. 야, 너네 매출 이거 갖고 지금 이렇게 많이 올리고 있잖아. 네. 그러니까 그거에 상당한 로열티 우리한테 줘야지.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많으니까 기본적으로 당연히 이제 다 파악하고 제품 다 파악하고 이렇게 하는 경우. 그럼 삼성 입장에서는 이거는 우리가 어떤 특허를 침해하고 있구나라는 걸 미리 역으로 좀 먼저 알거나 사전 대응할 수는 없습니까? 그런 걸 하기도 해요. 네. 그러니까 그게 국내 기업도 해외 진출하기 전에 혹시나 이 제품이 누군가의 특허 침해되면 또 특히 미국 같은 데서 소송 붙으면 뭐 난리 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침해 분석이란 거를 해요. 출시 전에. 네, 출시 전에 하지만 완벽할 수는 없죠. 지금 어떤 특허 뭐 웬만한 특허는 좀 이슈가 될 만한 특허는 주요 타겟으로 막 분석하고 하는데 그 침해 분석하는 것 자체가 뭐 사실 그냥 딱 보면 이거 침해고 아니고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꼼꼼하게 그 특허가 등록되는 과정부터 청구항에 어떻게 기재되어 있는지 그리고 실제 제품이 어떻게 쓰이는지를 다 매칭을 해가지고 분석을 해야 돼요. 근데 특허가 많으면 그걸 어떻게 다 분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분석을 하고 준비를 하지만 한계는 있을 수밖에 없다. 그러면 삼성이 제품 출시하기 전에 공우상 변리사님 저희가 만드느라고 만들었는데 어떤 특허를 침해했는지는 도저히 모르겠습니다. 모를 수밖에 없죠. 특허팀이 아니면. 요거 좀 확인 좀 해주십시오 하면 못합니까? 할 수는 있는데 비용을 아마 저도 수억 막 엄청 청구해야 되게. 시간 많이 걸리니까. 시간도 엄청 걸리고 그 어떤 특허가 문제되는지 우선 찾아야 되고요. 그 많은 찾은 특허들을 일일이 다 분석해야 되니까 엄청나게 비용이 많이 소요가 되죠. 그래도 소송 해야 될 건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건 할 수 있죠. 한다고 하는데도 다 못 잡는다. 그렇죠. 그게 한다고 하는데도 한계는 있는 거고. 그리고 아까 초반에 말씀드린 그 애매한 영역도 분명히 있을 수 있는 거고요. 뭐 애매한 영역일 때 이제 삼성전자가 판단을 해서 그냥 가자. 뭐 이렇게 그냥 갈 수도 있고 아니면 저 특허 사와야 되겠다 할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고요. 출시 전에 사오기도 하고. 그렇죠. 그렇구나. 삼성 하여튼 타겟이 많이 된다. 근데 아니 여쭤보세요. 그러면 왜 미국에서 소송이 많이 일어나요? 특허 소송이. 미국이요? 미국이 무슨 그러니까 아까 전에 삼성도 보니까 미국 특허를 많이 내잖아요. 물론 뭐 미국이 시장이 크니까 미국의 시장이 크죠. 뭐 미국만 있는 게 아니고 유럽도 있고 뭐 중국도 있고 많을 텐데 특허 소송은 왜 항상 미국에서 이러는 걸까요? 특허 소송은 왜 미국이냐면 그 두 기자님도 가끔 이런 얘기 들었을 거예요. 뭐 저기 뭐 맥도날드 무슨 소송이었는데 배상액이 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금액이 뜨거운 커피 때문에 되었는데 거의 뭐 커피 전문점을 한 10개는 사도 될 만큼 일단은 미국 자체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뭐 여기 보시면 제가 정리해온 거 보시면 일단 시장 규모가 가장 커요. 경제 규모가 가장 커요. 그렇다는 얘기는 돈이 가장 몰려있다는 얘기거든요. 돈이 가장 몰려있다는 얘기는 MP들도 활동해서 뜯어낼 수 있는 돈이 그만큼 많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활동하는 게 제일 좋고요. 뭐 미국 자체가 약간 프로 페이턴트라고 해서 특허 기술을 되게 중요시하는 그런 거예요. 미국 자체의 지금 원동력은 결국 기술에 있는 거고 기술을 보호해야 이 사회가 진화된다. 보호해야 계속 미국도 발전할 수 있는 거고 이런 경향이 되게 강해요. 그리고 뭐 이게 이제 그 소송액이 되게 많이 나온 이유 중에 하나는 배심원제라고 있는데 이 배심원제가 뭐냐면 미국은 이제 소송을 선택할 수가 있어요. 그냥 일반 판사로 가거나 배심원을 선택할 수 있거든요. 배심원은 1심에밖에 없어요. 뭐 똑같이 우리나라처럼 3심인데 1심, 항소법원, 뭐 연방대법원 이렇게 있는데 1심에서 내가 배심원을 선택하면 이 배심원들은요.
기술이나 법 전문가가 아니에요. 그냥 뭐 뽑힌 사람들, 네, 뽑힌 사람들이잖아요. 무작위로 뽑힌 사람들 12명이 모여가지고 여기 예를 들어 삼성이 매출 이 정도 올리고 있고 그리고 삼성이 특허권자의 권리를 침해한 것 같아. 그럼 우선 약간 그 특허권자 위주로 생각하는 그런 게 있거든요. 네. 아니, 특허를 다투는 판결에서도 배심원들이 들어옵니까? 네네. 배심원들이 다 결정합니다. 배심원들이 이거 특허 침해예요? 이거 그리고 얼마예요? 네. 그리고 뭐 그런 것까지 다 판단을 해가지고 네. 하고 그거를 이제 편결이라고 하거든요. 예. 배심원들이 판단한 편결인 거고 그 편결을 가지고 판사가 이제 최종 판결을 해요. 예. 판결을 하는데 그 편결을 크게 벗어날 수는 없죠. 우리나라에도 사실 국민참여재판이나 이런 게 있어요. 예. 특허는 전문가들이 판단해야 되는 건 아닌 겁니까? 배심원들이 전문가들이에요? 배심원들이 판단하게 해놓은 거죠. 침해 여부도. 민간 일반인이? 네, 일반인이. 미국에서 그 오제이 심슨 사건 아시잖아요. 네. 그 얘가 정말 살인의 죄가 있는지 없는지도 다 배심원들이 판단했어요. 하죠. 네. 저는 특허 심판원 같은 게 따로 있어서 네. 그런 거는 좀 별도의 전문가들이 일반적인 판결이야 다 배심원들이 네. 하겠지만 네네. 특허는 좀 별도의 그런 게 있는 줄 알았어요. 그게 이제 미국 자체가 그 이제 뭐 주법이랑 연방법이 이렇게 따로 나누어져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주법에 적용받는 게 있고 연방법 적용받는 게 있는데 특허 소송 같은 경우는 연방법의 적용을 받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어느 지역에서나 이렇게 그 법원에서 지방 법원에서 네. 그 판결 받은 것들이 이제 다른 지역까지 다 미치고 네. 하거든요. 그런 것들이 이제 지방법원에 다 처리합니다. 미국에서 예를 들면 특히 또 특허에 대해서 관대해서 네네. 소송을 하려면 저 동네 가서 하자 하는 경우는 따로 있어요? 네, 그 부분은요. 네. 예. 아까 전에도 무슨 텍사스 이렇게 써 있던데. 요 혹시 지금 그림이 나가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이제 미국에서 특허 소송이 제일 많이 일어나는 분야거든요. 여기 세 지역. 네, 세 지역이에요. 동부. 맨 오른쪽에 보시면 델라웨어라고 델라웨어 주거든요. 네. 근데 여기서 소송이 많이 일어난 이유는 델라웨어 회사법. 네, 거기 등록된 기업들이 엄청 많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일단 소송이 많이 일어나고요. 여기는 캘리포니아잖아요. 예. 캘리포니아는 실리콘밸리도 있고요. 뭐 애플도 있고 페이스북도 있고 빅테크 기업들도 있고 네. 아무튼 테크적으로 좀 앞서 나가는데요. 네. 그리고 여기 우리나라 그 삼성이나 주로 소송을 많이 당한 지역이 바로 여기 텍사스거든요. 네. 텍사스는 왜 그렇냐? 왜요? 텍사스는 그러면 빅테크 뭐 실리콘밸리가 또 아니고 뭐 많은 기업이 등록된 것도 아닌데 왜 텍사스에서 하냐? 이거거든요. 텍사스는 배심원이 있습니다. 텍사스에 딴 데는 배심원이 없어? 그러니까 배심원이 있는데 텍사스의 배심원들도 지역마다 경향이 있거든요. 그 경향이 있는데 일단 텍사스 배심원들은 조금 소송을 빨리 진행을 해요. 편결을 빨리 내요. 평균적으로 특허 소송의 편결이 귀찮아. 빨리 해요. 그럴 수도 모르겠어요. 어떤 이유에서 그런지 배심원들은 민간인 중에 뽑는 거 아니겠어요? 맞습니다. 그 말은 텍사스 사람들의 성향인 거지. 대표한테 오래 해. 세상에 인생에서 중요한 게 이런 게 아니야. 네네. 그런 그렇다고요? 네네. 그러니까 tek사스에서 보통요 편결이 그러니까 심판 시작해서 편결까지 나는 게 보통 한 2년 걸린다고 보면 텍사스에서는 1년 조금 넘게 이렇게 좀 빨리 해줘요. 빨리 해줘요. 그 빨리 해주는 게 왜 또 포인트냐면 제가 이제 디스커버리 제도에 대해서 말씀을 안 드렸는데 이 디스커버리 제도가 뭐냐면 예를 들어서 특허권자가 있고 침해자가 있어요. 그럼 특허권자가 침해자한테 우리 특허 침해했어라고 이렇게 주장하면 소를 제기하잖아요. 그럼 한국 같은 경우에는 얘가 배째고 있으면요. 판사가 이거 다 입증해. 주장한 거 입증해.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주장한 사람이 입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원칙적으로. 근데 미국은 뭐가 있냐면 증거 개시 제도라고 해가지고 판사가 얘가 주장한 거 네가 갖고 있지? 그거 다 내. 피고한테 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걸 안 냈을 때는 재판에 되게 불리하게 작용하고 변호사가 만약에 그걸 알고도 안 한다. 안 냈다. 그럼 변호사 박탈까지 당한 뭐 좀 되게 엄격하게 해요. 텍사스가? 아니요. 다 그거는 이제 디스커버리 제도는 전체에 다 미치는 거고 텍사스가 제가 좋다고 말씀드린 건 배심원. 배심원. 근데
그 배심원이랑 연결을 해보면 그게 디스커버리 제도면 막 제한을 내라고 하잖아요. 네. 근데 이 기간이 짧은 거예요. 그래서 디스커버리 감당하니까 피고가 조금 힘들기도 한다. 언제까지 내라고 하는 그 기간이 짧아요? 그러니까 빨리빨리 처리를 해야 되는데 하니까. 그 기간 자체가 얘는 빨리 해야 되니까 그것 때문에 피고한테 좀 불리하게 많이 작용도 하고요. 또 한편으로는 이 텍사스 이분들이 아까 말씀드린 약간 친특허 경향이고 이러니까 배상액을 되게 많이 해요. 높여줘요. 특허를 침해했어? 네, 약간 그런 뉘앙스고요. 전체적으로 미국 특허 소송의 통계를 봐도 일반 그 저지가 판단한 거랑 이제 주어리가 판단한 게 배상액이 주어리들이 판단한 게 조금 더 훨씬 높아요. 배심원들이 이제 이게 흥분하는군요. 텍사스에 부자들이 많아서 흥분하는군요. 야, 뭐 10억은 돈도 아니지. 특허를 침해했네. 아 나쁘네. 뭐 이렇게 되는 거. 그리고 또 나아가서 뭐가 있냐면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하면요. 상대방이 거의 들어오는 게 뭐냐면 무효예요. 무효. 야 너 네가 특허 있다고 주장해서 우리한테 침해 주장을 했지만 사실 너네 특허는 이미 누구나 다 쓰고 있는 기술이야. 그러면서 너네 특허는 무효가 되어야 돼. 이러면서 무효 주장이 들어오거든요. 특허 자체를 무효로 주장하는 소송이 들어오는 거군요. 그렇죠. 그게 그 소송 내에서 이루어질 수도 있고 아니면 특허청에 별도일 수도 특허청에 그 PTAB이라는 보드가 있어요. 그 보드에서 IPR이라고 인터파츠 리뷰라고 해가지고 이 특허가 정말 무효인가? 우리가 권리를 주긴 했는데 이 무효인가를 판단해. 저지들 전문가가 판단해요. 전문가가 판단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이 소송 내에서 판단할 수도 있어요. 배심원들이. 근데 그 배심원들이 텍사스에서는 그 무효율 자체가요. 다른 법원들은 대략 한 무효로 인정된 율이 통계적으로요. 한 5-60% 한대요. 그러니까 특허 침해 소송 들어왔어요? 무효? 무효야. 그럼 인정하는 게 이제 무효로 인정되는 게 한 5-60% 되는 건데 텍사스는 한 30% 전후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약간 성향 모르겠어요. 특허가 정말 이상한 특허들 진짜 이상하다. 정말 괜찮은 특허들만 거기 가가지고 소송해서 그럴 수도 있는 거고 성향 자체가 조금 더 그래서 이 통계를 봤을 때 저기서 하는 게 조금 더 유리하다. 특허에 보수적이네. 그러니까 텍사스가 뭔가 특허는 지켜줘야 되는 거 이런 생각이 강한 거네요. 네, 그럴 수 있죠. 건. 그리고 빨리 끝내야 되는데 무효 소송까지 들어와? 아이씨 귀찮아. 한마디로 귀찮음으로 정리가 됐네요. 그래요. 그래서 그쪽으로 많이 그래서 간다. 텍사스 법원으로 많이 간다. 이게 이제 통계를 보시면 이게 아시겠지만 이게 텍사스 웨스턴 지금 그러네요. 텍사스 웨스턴이 제일 많고 델러웨어예요. 그리고 텍사스 이스턴이에요. 그리고 캘리포니아. 이 네 개에서 가장 많이 일어났는데 이게 2021년도 특허 소송 들어온 거거든요. 대부분 MP들이 하고 있어요. 이렇게 보면. 그러네요. 이 위는 이제 MP가 아닌 그 일반 피해들 제조업자들끼리 뭐 소송하고 이런 건데 MP 비율이 높죠. MP 비율이 MP는 대부분 텍사스를 선택한다. 그렇죠. 뭐 델러웨어도 그렇고 뭐 근데 전체적으로 특허 소송 자체는 이제 이쪽에서 많이 몰려 있고 근데 이게 주어리가 그 배심원들이 주로 결정한다고요? 네, 그렇죠. 그거는 선택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원고든 피고든 내가 판사한테 받겠다, 주어리한테 받겠다. 둘 중에 하나라 배심원을 선택하면 배심원 그걸 따라야 돼요. 한쪽이 선택하면? 네네. 그러면 우리 단골 판사 있는 것도 아니네. 그러니까 원래 NP들이 텍사스에서 하다 보면 1년에 수백 개 저렇게 하면 자주 판사 얼굴 볼 거 아니에요. 또 왔네? 아마 그렇겠죠. 이게 정말 말씀하신 대로 판사 몇 명이나 되겠어요. 사건을 엄청 많이 처리하잖아요. 얘네들이. 또 얘네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사건의 그 특허 소송이 되게 전문화된 법원이긴 하죠. 엄청나게 누적된 법리도 엄청 많을 거고 사건 케이스도 엄청 많을 테니까 한국이랑 사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아니 그러면 삼성전자 입장에서 그 MP가 텍사스 법원에 특허 삼성전자가 침해했다 소송을 냈어요. 그러면 삼성전자도 동부 텍사스 법원이 이런 걸 알잖아요. 난 싫어. 난 텍사스 말고 워싱턴으로 가. 워싱턴으로 갈래. 워싱턴으로 갈래. 이렇게 당연히 주장할 수 있죠. 당연히. 피고의 권리니까 말할 수 있잖아요. 주장할 수 있지만 그게 받아들여지느냐 이제
결정할 거잖아요. 위에서 결정을 할 거잖아요. 주장했는데 뭐 그냥 무조건 이송을 해주진 않잖아요. 근데 미국이 기본적으로 판례법에 따라서 그 법이 이제 집행되고 이런 나라인데 이전 판례들이 대부분 그냥 인정을 안 해줬던 거죠. 네. 거기서 그냥 해. 뭐 네가 이유라고 얘기한 게 뭐 그 타당하지도 않고 그냥 거기서 해. 이런 분위기였어요. 이런 분위기였는데 이게 2017년도에 그 뭐 유명한 좀 대법원 판례가 하나 나왔어요. 뭐 TC 하틀랜드란 사건인데 TC 하틀랜드가 피고 측이었는데 걔네가 계속 이송해달라고 계속 요청했어요. 근데 지방법원에서 무시했고 항소법원 무슨 얘기하는 거야? 무시했고 근데 대법원 가서 비로소 2017년도에 인정을 해줘가지고 그때 이제 대법원이 그러면 피고가 재판 받을 수 있는 관할의 조건을 기본적으로 피고가 설립된대, 리지스터드 된대, 뭐 아니면 피고가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데, 피고가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데 있잖아요. 홈그라운드로 옮길 수 있도록 해주겠다. 뭐 그런 대로 한정하도록 했어요. 그렇지만 여기서 이제 예외되는 건 외국 그 디펜던트는 적용이 없다. 그렇겠지. 외국 고향이 여기 있을 리가 없으니까. 네, 고향이 없고 예를 들어서 뭐 삼성 같은 경우에 모회사가 한국에 있고 뭐 미국에 자회사가 있을 수 있잖아요. 있죠. 미국 법인들이 있잖아요. MP는요 이 자회사가 아니라 모회사 상대로 하면 돼요. 모회사 상대로 맘대로. 그러니까 그거 제한 안 받고 편하게 비즈니스 영역이 아니더라도 그리고 사실 삼성전도면 미국 전역의 대부분 아마 이제 비즈니스는 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은 거고요. 근데 그래서 그 중에서 이제 선택해가지고 유리한 데 선택해서 하는 거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특허 소송은 소송을 보통 하면 지면 상대방의 특허 비용도 진 사람이 내는 경우가 많은데 특허는 거는 쪽에서 다 그냥 소송 비용은 낸다면서요? 그거는 아니고요. 미국의 이제 특허 소송 같은 경우 어메리칸 룰이라고 해서 더치페이 같은 거예요. 원고랑 피고가 각자 부담하는 거. 각자. 내가 낸 건 내가 내고 내 그러니까 소송 비용은 내가 내고. 이겼어도 이 보통은 한국에서는 소송이 어떻게 되냐면 패소자 부담이 원칙이거든요. 패소자가 부담하는 게 원칙이지만 한국에서도 패소자가 예를 들어 나 소송하는데 10억 썼어. 그럼 10억 상대방한테 내가 이겼을 때 상대방 다 청구할 수 있냐? 그건 아니거든요. 한국도 소송에서 상대방한테 그 패소한 사람한테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은 변호사 보수에 관한 규칙 이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한정적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면 한 1억 소송이다. 내가 이진우 기자님한테 1억을 하는 소송을 했어요. 근데 내가 이겼어요. 그럼 저 뭐 변호사든 변호사 비용 들었잖아요. 한 700 얼마 정도 계산 법이 있어요. 범위가 있어요. 그럼 한 10억 정도를 해서 이겼다. 소송의 난이도와 무관하게 그 금액에 따라서. 그래서 그게 뭐 한 10억 정도 한 2천만 원 정도. 그러니까 그 이외 비용은 기본적으로 한국도 부담은 해야 돼요. 그렇지만 미국에서는 그런 거조차도 없다. 그냥 각자 부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시비 걸었다가 지면 꽤 손해는 거네요. 특허 괴물도 입장에서 봐도. 그렇죠. 특허 괴물 입장에서도 소송 비용만 그러니까 들고. 소송은 남발하면 안 되겠네. 남발도 하는데 남발할 때 그 약간 그런 걸 고려하는 거예요. 그 남발할 때 어떻게 하냐면 보통 이제 협상을 요구하거든요. 야 너네 우리 팀 특허 침해하는 것 같은데 소송 비용은 한 20억 정도 나와. 이걸 소송을 실제 진행하면 그러니까 한 10억 정도 이렇게 부르는 거죠. 로열티 10억 정도 해. 뭐 너네 어차피 소송 같이 하고 하면 소송 비용 엄청 많이 들고 하니까 쇼를 보자. 이런 케이스들이 많은 거죠. 그러니까 소송 비용이랑 보다 조금 적게. 이거는 이제 그런 대기업 상대 이런 건 아니고 그냥 좀 중소기업 이런 데 상대로도 할 수 있는데 그런 때 그렇게 전략적으로 그렇게 접근을 하는 거죠. 소송 비용보다 좀 적게 하면 상대방도 야 이거 괜히 싸워가지고 어떻게 될지 몰라. 그럼 그냥 타결하고 보자. 그래서 대부분 타결이 그렇게 많은 게 협상에서 끝나요. 대부분. 알겠습니다. 재밌네요. 완전 신기한 세계네. 예전에 우리 그 카이스트 자회사가 한번 삼성전자를 상대로 미국에서 소송하는 맞습니다. 일이 있었다고 들었는데 그거는 뭐예요? 사실 이것도 최근 일인데요. 여기서 지금 볼 수 있는 포인트가
시사점 같은 게 몇 개 있어요. 그 포인트를 말씀드려보면 우선 이 사건을 간단히 말씀드려보면 이 이종호란 교수님이 원광대를 재직하셨어요. 재직 당시에 카이스트랑 공동 연구 과제를 해요. 하면서 이 이종호 그 교수님이 핀팻 특허라는 걸 개발하셨어요. 핀팻? 네, 핀팻 특허를 개발하셔가지고 특허를 내고 싶은데 보통은 교수님들이 대학교 교수님들 하시면 대학교 산단에서 돈을 내고 대학교 산단이 권리를 가져가요. 네. 보통은 그래요. 이게 이제 카이스트는 공동 연구과제 그 연구과제에 비해서 아마 비용을 지불했고 카이스트가 가져간 케이스일 거예요. 왜냐하면 권리자가 특허권자 한국과학기술원이잖아 이게. 그럼 교수님들은 그냥 명예 내지는 그쵸. 뿌듯함. 근데 이게 교수님들은 만약에 이 특허를 누군가한테 이전하고 기술이자 팔면 많이 보상받아요. 한 80-90% 정도. 이게 그 대학마다 다른데 50에서 90% 정도. 그럼 별도 계약이 있다. 네. 그 정도의 이제 다시 하는 게 있긴 알겠습니다. 해요. 근데 원광대 입장에서는 지금 생각해 보면 그 당시는 사실 상상조차 못했죠. 지금 금액이 뒤에 가시면 놀라실 텐데 그 금액이 상상하지 못할 금액을 그 특허로 받아낸 거였어요. 만약에 원광대가 그 특허 비용 조금 이거 얼마 한다 원광대 입장에서 몇백만 원 내고 특허를 소유하고 뭐 그랬으면 원광대는 뭐 돈방석인 거죠 사실. 근데 카이스트가 가져왔어요? 카이스트가 단독으로 출연했고 그렇다는 얘기는 제 추측컨대 카이스트만 돈을 낸 거예요. 특허 비용을 냈고 카이스트가 가져갔어요. 근데 이분이 또 재밌는 건 뭐냐면 미국 출원을 하고 싶은 거예요. 시장은 미국이니까 우리는 뭐 고토 아메리카죠. 핀팻 특허라는 게 어떤 거였어요? 일반 어떤 개념? 반도체 칩 설계하는 거였어요. 반도체 칩. 그래서 이분은 근데 카이스트에서는 그 당시 기술로는 이 기술이 되게 좋은데 상용화는 너무 어려워. 그런 인식 팽배하니까 카이스트에서도 미국 특허 돈도 많이 들고 이게 지원을 안 해줬던 거죠. 그래서 근데 이 부분 발명자는 그런 게 있잖아요. 내 기술인데 인정받고 싶고 혼자 개인 돈을 사비를 털어서 미국에 보시면 이게 이제 이종호 개인으로 해서 미국에 등록을 받으셨어요. 받아서 권리를 계속 유지해요. 유지하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그 상용화 문제가 껴가지고 계속 빛을 발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게 2012년인가 인텔에서 이 상용화를 성공해요. 저 기술을 쓸 수 있을 만큼 뭔가 정밀 기계가 발달한 거군요. 그러니까 기술이 발전하면서 상용화에 성공하니까 이 특허가 갑자기 확 뜬 거예요. 확 떠가지고 그동안 정말 그냥 종이 조각이었는데 인텔이 그 당시 이제 한 100억 정도의 로열티를 내고 해요. 근데 삼성한테도 계속 얘기했거든요. 삼성도 똑같은 거 쓰니까 인텔이 하니까 이제 삼성도 해가지고 상용화 해가지고 막 했어요. 삼성한테 했는데 삼성 무시. 계속 무시했어요. 무시하니까 안 되겠다. 그 이분이 삼성전자를 대상으로 소송을 한 거구나. 했죠. 근데 이제 개인 자격을 하기 어려우니까 그게 이제 카이스트에도 자회사가 있어요. 그 특허를 관리하는 이게 이제 KIP라는 그 자회사가 있거든요. 여기도 일종의 NEP인 거죠. 특허 자산 관리하면서 뭐 소송하고 하는 건데 보시면 이게 2012년에 여기 이전했다가 2016년도에 보시면 카이스트 IP로 어사인이 그 양도받은 거거든요. 권리가 2016년에 넘어온 거예요. 넘어와가지고 카이스트 IP가 이제 2018년에 그 얘기한 소송을 텍사스 동부법원에 했고요. 그 거기서 이제 배심원단이 4천억 해라. 4천억이요? 4천억 지금 손해배상으로 해라. 너네 고의야? 세배야? 1조 2천억이야? 이렇게 판결을 해버린 거예요. 1조 2천억이요? 고의면 세배거든요. 그건 이제 우리나라도 예전에 없다가 지금 도입했어요. 징벌적 손해배상이라고 해서 네가 알고도 악의적으로 willfulness라고 하는 영어로는 그거를 했을 때는 세배다. 세배까지 때리는 거야. 우리는 늦게 오면 세배인데 일부러 그러면 세배구나. 이게 있으니까 사실 삼성이 되게 막 여론전도 이때 되게 많이 했어요. 언론 보면 뭐 저거 무효고 막 하면서 실제 무효 심판도 이렇게 청구했어요. 여기 보시면 이게 너무 크니까. 무효 심판 청구했고 그렇지만 삼성이 졌어요. 졌어요? 졌고요. 이제 그 배심원들이 4천억 판단했는데 판사는 그 좀 줄여가지고 한 2천억으로 2천억 배상해 라고 이제 최종 판결을 내렸어요. 1심에서.
1심에서 그렇게 판결하고 무효하려고 했는데 그것도 지네. 네. 뭐 삼성이 이제 손들 수밖에 없었어요. 예. 그러면서 이제 합의를 하죠. 얼마에 합의했습니까? 그게 이제 당연히 공개는 안 됐는데 예. 업계에서는 대략 한 1,000억 정도. 1,000억 정도의 그거를 이제 타결해서 카이스트는 계속 소송하면 계속 이길 텐데 왜 1,000억을 뭐 이제 뭐 리스크도 있는 거죠. 뭐 약간 뭐 그게 이제 위에 올라가서 좀 더 깎일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예, 대략. 네. 아니 채팅창에서 어떤 분이 인텔의 승리 100억으로 막았다. 그렇죠. 그렇지. 그게 그 특허 소송에서 정말 중요한 게 초기 대응이거든. 초기 대응. 초기에 그러니까 화나지 않았을 때 특허를 갖고 있는 사람 화나지 않았을 때 뭐 그렇게 협상하는 것도 있고요. 협상을 그렇게 할 수도 있고 다른 건 뭐냐면 이렇게 특허 소송 들어왔을 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특허 침해 심판 같은 걸 하고 미국에서 아까 말씀 IPR 같은 거를 적극적으로 하는 거예요. 특허청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쪽 그 법원에서 진행되는 소송을 잠시 홀딩 시킬 수도 있어요. 예. 그 미국에서 특허청에서 하는 그 무효는 저지들이 하는데 그 저지들이 그 비용 자체는 소송 비용보다 훨씬 적어요. 예. 그게 특허 무효 심판 최종 하면 한 2, 3억 정도? 그러니까 이거에 비해 확실히 적으니까 초기에 무효되는 것들을 막 조사해야죠. 조사해가지고 대응하고 소송에서 그러면 그런 것들을 제공하면 상대방 입장에서도 우리도 좀 약간 불안한데? 이렇게 되면 이제 합의가 쉽게 되는군요. 이제 좀 더 쉽게 나올 수 있는 거죠. 초기 대응이 그래서 되게 중요하거든요. 제 케이스가 하나 있는데 그거 좀 이따 말씀. 예, 말씀해 주세요. 네, 말씀하셔야 됩니다 지금. 이게 저도 이제 사례를 알려주시니까 재밌네. 저도 특허 소송이란 거를 뭐 하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는 뭐냐면 지금 똑같은 케이스 한국이에요. 좀 큰 기업이어가지고 우리 클라이언트의 특허를 침해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얘기해 주셔도 돼요? 소송 얘기인데. 다 얘기 안 할 건데 내용은 얘기 안 할 건데 틀만 얘기할 거예요. 본인 잘하신 얘기만 할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내용 증명 같은 걸 보내요 보통. 이거 우리 특허 이 제품이 침해인 것 같습니다. 보내면 저쪽에서 검토하는 게 우선 맨 먼저 진짜 침해가 맞나? 그 침해 판단 이런 거 하고 그게 아닐 때는 침해인 것 같아. 그러면 나오는 게 이제 무효 사유 넘나? 이런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제가 하고 있는 거는 저쪽에서 무효 심판이 들어왔어요. 무효 수순이군요, 그런 게. 무효 심판이 진행되고 있는 거고요. 다른 케이스는 뭐냐면 우리 고객 중에 하나가 미국의 양말을 파는 좀 국내에서도 양말 좀 되게 큰 기업이에요. 큰 기업인데 인따르시아 이런 데 아닌가? 아닙니다. 양말 제조해서 이제 미국 대형 유통사에 납품을 하는 그런 회사거든요. 근데 미국 대형 유통사한테 침해 경고장 같은 게 온 거예요. 그 특허권자가. 미국에 있는 특허권자가 양말 특허? 저거 우리 특허권 침해인 것 같으니까 너네 알아서 해. 뭐 약간 이런 거죠. 그랬더니 이 미국에 있는 대형 유통사가 이제 한국에 있는 저희 고객한테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지금 이런 침해 소송 왔다. 그래가지고 고객은 되게 당황스럽고 야 미국에서 소송하면 이게 도대체 몇십억인데 이거 어떻게? 뭐 이러고 있는 상황에서 저희가 정말 슬기롭게 해결을 했는데요. 슬기롭게 해결했으니까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건데 저희가 그때 이제 특허 무효 조사를 초기에 정말 열심히 했어요. 저 양말 특허가 무효가 될 만한 걸 다 찾았어요. 다 찾아가지고 고객 통해서 저쪽에 제공하게 했어요. 그래서 그 이후에 사실 소송이 진행 안 됐어요. 겁먹고 소송 포기한 거예요? 그쵸. 저쪽에서도 이제 뭐 너무 비슷한 걸 찾아버리니까 쟤네가 갖고 있는 거랑 쟤네가 출원하기 이전에 이미 존재했던 그런 걸 했더니 소송으로 안 번지고 잘 마무리된 케이스. 양말에 무슨 특허였어요? 양말에 무슨 특허가 기능성인 거예요? 양말이요? 양말에도 특허 되게 많습니다. 등산 양말. 뭐 짜는 양말도 이거 뒤집어 하고 뭐 하는 거 있는데요. 발가락 양말 이런 거 아니라 무슨 특허가 있을까? 발가락 양말은 아니었고요. 뭐 되게 많습니다. 예를 하나만 들어줘. 양말에도 이런 특허가 있다. 뭐 미끄럼 방지 이런 것도 미끄럼 방지 하는데 그걸 어떻게 할 거냐 뭐 이런 것도 다 특허니까 우리 고객도 이제 그런 특허를 갖고 있고. 옛날에 그런 얘기 들었어요. 김프로 형이 미국에서 양말
양말 판 적이 있었대. 네. 김프로이 양말 팔았나? 아니지. 김프로이 들은 얘기인데 양말에 왜 우리나라 그 발꿈치 있는데 네. 까맣게 된 부분 있잖아요. 그게 예전에 미국에 없었다는 거예요. 다 그냥 하얀 양말이면 하얀 양말이지. 발꿈치 부분만 까맣게 돼 있는 부분이 없는데 발꿈치 부분이 주로 제일 더러워지고 하니까 거기만 이렇게 색깔 있는 양말 있잖아요. 그거를 수입해다가 파는 사람이 있었어요. 미국에서. 근데 되게 잘 팔렸다고. 세상에 이런 기발한 양말을 만든다니? 알겠어. 그래서 네. 김프로 맞아. 신발 파셨지. 마무리할 시간이 돼서 네. 이 특허 괴물과 관련한 이슈는 가끔 보도되고 나면 이걸 어떤 각도에서 바라보느냐. 네. 우리는 우리나라가 당하면 하여튼 공격하는 사람은 다 나쁘고 예. 우리가 공격하면 우리 편 이겨라. 이겨서 뭐 이해는 갑니다만 진실이 뭐냐 도대체. 뭐 그런 것도 궁금하고. 그리고 우리는 특허 괴물이라고 하면 사람이 생산적인 일을 해야지 남한테 시비 걸어서 돈 버는 거예요. 저게 비즈니스야 저게? 이제 이런 또 그런 시각도 있는 것 같고 어떻게 보십니까? 뭐 사실 제 견해는요. MP 활동을 그렇게 나쁘게 볼 만한 거는 기본적으로 아닌 것 같고 특허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국가가 정당한 절차를 거쳐서 부여한 배타권이거든요. 예. 그리고 특허를 이용한 그런 소송 자체는 정당한 그런 부여받은 자기한테 배워받은 배타적인 권리의 실현인 거예요. 예. 오히려 그 정해진 그 법을 침해하는 사람이 오히려 문제일 수 있는 거죠. 그 사람들은 사실 뭐 여러 가지 알고도 침해할 수도 있고 남의 기술을 어쨌든 그냥 자기 마음대로 쓰는 거니까요. 그런 게 문제일 수도 있기 때문에 뭐 그냥 무조건 MP가 나쁘다, 나쁘고 한국 삼성은 착하고 뭐 이런 개념은 아닌 것 같고요. 그리고 저는 MP 이런 현상을 오히려 더 역발상 생각해 보면 오히려 더 MP 이런 활동으로 인해서 지식 재산이 그만큼 중요한 거구나. 사실 그냥 이런 뭐 아파트가 중요할 수도 있고 자동차가 중요할 수도 있는 그런 유형의 재산들이 중요할 수도 있지만 우리의 인류가 계속 발전하게 하는 건 결국은 기술이나 과학의 발전이고 기술이나 과학의 발전을 뒷받침하는 게 특허라는 제도고요. 그 제도 하에서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 자체는 오히려 좀 더 사람들한테 그런 인식도 강해지고 우리나라도 좀 더 기술 투자라든지 뭐 이런 거에 많이 이루어질 수 있게 하는 뭐 그런 좋은 계기가 아닐까? 우리나라에는 왜 특허 괴물이 생기기가 어려워요? 즉 공상 변리사님이 다른 나라 제품들 중에 특허 침해한 거 없나 해서 소송하고 그러면 똑같은 수익 모델 될 텐데. 이번에 그 안 전 그 센터장님께서 좋은 비즈니스 모델을 딱 하셨잖아요. 그분도 국내에 만드셨잖아요. 국내에 2개나 만드셨잖아요. 그 국내에 있는 회사예요? 국내에 서초에 있습니다. 서초에 같은 주소에 2개의 회사가 있어요. 다만 첫 번째 공격 상대가 삼성전자이다 보니까 이게 국위 선양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야. 아까 말씀드린 그 카이스트 자회사도 당연히 국내에 있는 그러네요. 알겠습니다. 네. 기업하기 어려워. 근데 뭐 어쨌든 삼성은 월드베스트니까 다 해야죠. 뭐 1등이니까 공격을 받는 것 같고요. 그렇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1등이니까. 삼성이 특허 소송을 많이 당하는 게 뭔가 자꾸 그쪽 관리를 신경 들써서 그런 거는 아니에요? 왜 애플보다 삼성을 더 많이 공격하죠? 애플도 사실 소송 되게 많이 당하고. 그러나 아까 흑소수 그 숫자를 그건 보니까 사실 단기적인 거고 뭐 전체적으로 보면 애플도 많이 당하고 삼성도 당하고. 근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삼성이 다루는 제품이 더 많아요, 훨씬. 뭐 스마트폰도 있고 뭐 온갖 가전 제품 다 하고. 그러니까 그런데 각각의 다 이제 문제가 될 수 있는 거. 그럴 수 있겠네요. 자, 특허사무소 공앤유의 공상 변리사님이었습니다. 혹시 뭐 저 특허 때문에 골치 아프신 분, 뭐 여기 전화하면 다 모든 거 다 해주시는 거죠? 뭐 기업 상담만 합니다라든가 뭐 그럼 가리는 거 없으시죠? 네, 가리는 거 없이 다 하고는 있는데. 전문 분야는? 뭐 저는 가리는 거 없이 다 하고 있습니다. 소송 전문인 것 같아. 그러니까 심판 소송도 많이 하고요. 주로 저희는 출원 베이스긴 해요. 출원할 때 특허 출원. 특허 출원에 등록하고 그 등록된 권리 유무효 다투는 소송 아니면 그거가 침해됐는지 아닌지 특허 심판원에서도 판단하는 그런 심판 소송도 많이 하고요. 알겠습니다. 가격 경쟁력도 있으시죠? 가격 경쟁력이요? 가격 경쟁력은
네, 있어야죠. 네. 네, 공무상 변리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니, 다른 거 좀 보여주세요. 다른 것도 다 마이너스. 대충 파란색은 보셨잖아요, 그죠? 예, 여러분 좀 보셨잖아요. 약세장 만나니까 대응하기가 쉽지 않으시죠? 안녕하십니까, 강환국입니다. 자산 배분 전략의 달인 이 강환국 작가가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이렇게 투자를 하면은 최악의 순간에도 그 10에서 15% 정도 손실 보고 끝난다, 뭐 이런 겁니다. 하락장에서의 손실은 제한적으로. 그 사실 복리 15%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네. 이렇게 하면은 원금이 4, 5년에 한 번 더블이 되고 50년 동안에 1000배 이상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복리의 마법으로 수익은 길게. 강환국 작가의 자산 배분 전략과 함께 성공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꼭 사주십시오. 후회하지 않을 겁니다.